결혼식 날 입었던 하얀 드레스를 벗어던진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인지를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남편은 내가 차려놓은 아침상을 보며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밖에 못해? 우리 엄마는 국도 이것보단 낫게 끓이던데. 그때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직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더 잘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밥이 너무 짜다고,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고, 집안 정리가 엉망이라고 끊임없이 지적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더 일찍 일어나 밥을 했고, 빨래를 몇 번이고 다시 했으며,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넌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내가 뭘 좀 하려고 해도 내가 다 망쳐놓잖아. 남편은 손찌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로 때렸어요. 어쩌면 그게 더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말로 새겨진 상처는 살 속 깊이 파고들어 좀처럼 아물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나를 비하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머리가 좀 딸려서 말이야. 내가 다 챙겨줘야 해. 그럴 때면 주변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변하면 집에 돌아가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테니까요. 그렇게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도 줄어들었으며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함께 사라져갔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은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주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배가 불러오면서 또 다른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임신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되지. 우리 엄마는 임신 중에도 밭일 다 하셨어. 입덧으로 화장실에 엎드려 있어도 배가 무거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남편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꾀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나는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딸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진 걸 알아챘습니다. 아들을 원했던 거겠지요. 하지만 내 품에 안긴 작고 연약한 생명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어.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강한 엄마가 되어주겠다고요. 수진이는 자라면서 엄마의 눈물을 많이 봤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도, 엄마가 방 안에서 혼자 우는 모습도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인지 수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5살 때 처음으로 내 얼굴을 꼭 안아주며 말했지요. 엄마, 울지 마. 내가 커서 엄마 지켜줄게. 그 작은 손이 내 뺨을 닦아주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건요. 이 아이 때문에 나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학대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특히 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랬습니다. 친구가 좋은 투자처를 알려줬어. 이번만 돈 좀 보태.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었어요. 돌려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할 때만 달콤한 말을 늘어놓다가 막상 돈을 건네주면 또다시 폭언이 시작됐지요. 이것밖에 없어? 넌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냐? 모아둔 돈이 바닥나자 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찬 가게 배달 일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어 동네 곳곳에 배달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그래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청소일도 시작했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밥은 챙겨 놓아야 했고 아이들 숙제도 봐줘야 했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무얼 했을까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또 다른 사업 이야기를 듣고 다녔습니다. 실패한 투자로 빚이 쌓여갔지만 반성은 없었어요. 오히려 내 탓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벌어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 아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차피 내가 뭐라고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둘째 준호를 낳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나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힘도 생겼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지탱해줬습니다. 수진이는 공부를 잘했고 준호는 착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무관심했지만 나는 2배로 사랑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밤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만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깎여 내려간 세월 속에서도 나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아직은 몰랐지만요. 이 고통이 훗날 나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줄지를요. 수진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나는 또 하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였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군데를 돌며 일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오전에, 청소일은 오후에, 식당은 저녁부터 밤까지였지요.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밥은? 그게 남편이 내게 건네는 유일한 인사였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면 한마디 안부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이 없으면 찡그렸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덜댔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뭐 하는지 집안일은 영 엉망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빨래를 개거나 청소기를 돌린 적도 없었어요.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나를 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은 끊임없이 요구했지요.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나는데 돈 좀 줘봐. 거절하면 표정이 굳어지고 한동안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줄 수밖에 없었어요.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물 새듯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수진이가 방에 들어가지 않고 부엌에 서 있더군요. 내가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왜 돈을 계속 줘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수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3살 아이의 눈이라고 보기엔 너무 단단하고 차가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그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버는 돈은 엄마 거예요. 아빠가 쓸 권리 없어요. 그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린 딸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요. 그러나 동시에 기특하기도 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 달랐습니다. 나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수진이는 그 뒤로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학원을 다닐 형편이 안 되니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주말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편의점에 앉아서 책을 펼쳤지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수진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할 거예요. 엄마 고생시키는 사람들 다 무릎 꿇게 만들 거예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이 아이라면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반면 남편의 사업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중고차 거래 사업에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했고 또 한 번은 식당 동업을 하겠다며 큰 돈을 들였다가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빚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아이들이 겁에 질렸어요. 나는 아이들을 안방에 숨기고 혼자 문을 열었습니다. 욕설과 협박이 쏟아졌지만 나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설득했고 다행히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어요. 내가 돈을 더 벌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냐.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차라리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요.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만 무사히 키워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늘 밝았습니다. 누나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착하고 성실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내 방에 와서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준호는 내가 힘들어하면 어깨를 주물러줬고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가끔 용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손톱깎이나 손수건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나는 그게 세상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수진이는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교 상위권을 유지하며 각종 대회에서 상도 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대학은 어떻게 보내려고. 하지만 수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수진이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수진이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편의점, 과외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공부와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에 벌은 거예요. 그렇게 건네받은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이제 나를 도우려고 한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돈을 수진이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수진이는 완강했어요. 엄마, 이건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결국 나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뒀어요. 언젠가 수진이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니 오히려 남편 때문에 더 힘들었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홀로 버텨낸 나날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덧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집에 와서 뭔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사업 좀 해볼까 해요. 깜짝 놀라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옷 사진들이 가득 올라와 있었어요. 수진이가 직접 디자인하고 사진을 찍고 설명을 붙인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아직 판매를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이미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하려고요. 제가 디자인하고 친구들이 마케팅이랑 배송 맡기로 했어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공부도 해야 하는데 사업까지 하면 무리가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거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엄마가 뒤에서 응원할게. 수진이는 활짝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는 더욱 바빠졌어요. 강의가 끝나면 곧바로 작업실로 갔고 주말에도 쇼핑몰 운영에 매달렸습니다.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졌지만 수진이는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주문이 들어와도 몇 건에 불과했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지요.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격려하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수진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바꿨어요.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꼼꼼히 반영했습니다. 디자인도 계속 개선해 나갔지요. 그러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량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건이던 게 10건, 20건으로 증가했어요. 한 달 후에는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리뷰도 쌓이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고객들이 늘어났지요. 수진이는 점점 더 바빠졌지만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 매출이 1,000만 원 넘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사업이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다니요. 수진이는 그 돈으로 더 좋은 원단을 구입했고 디자인도 다양화했습니다. 그러자 매출은 더욱 늘어났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렸지요. 인터넷으로 옷 팔아봤자 얼마나 벌겠어. 그냥 취직이나 해라. 하지만 수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 쇼핑몰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직원도 3명 고용했고 사무실도 따로 마련했지요. 수진이는 정식으로 사업자를 등록했고 회사 이름도 지었습니다. 수진 패션이라는 간결한 이름이었어요. 졸업식 날 수진이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책임질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내가 이제는 아이에게 기댈 수 있다니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수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자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그날부터 수진이는 생활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지만 점차 금액이 늘어났어요. 나는 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새벽 일을 그만두고 저녁 일도 정리했지요.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수진이의 쇼핑몰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매출이 몇억 원을 넘어섰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회사가 된 겁니다. 수진이는 인터뷰 요청도 받기 시작했어요.
젊은 CEO로 주목받았고 패션 잡지에도 소개됐습니다. 자수성가한 청년 사업가 수진 대표의 성공 스토리. 기사 제목을 보며 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 옆에는 수진이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은 딸의 모습을 보며 나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 무렵 준호도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역시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수진이는 준호의 생활비와 책값까지 전부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누나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준호가 말할 때마다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그렇게 우리 셋은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그는 여전히 사업 실패를 반복하며 빚에 허덕였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다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진이의 쇼핑몰이 매출 50억을 돌파하던 날, 우리는 조촐하게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물을 건넸어요.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간 걱정 안 하고 사세요. 엄마 시간은 엄마 거예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시간에 쫓기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니요. 수진이의 날개는 이제 충분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나를 함께 날게 해주고 있었어요. 준호가 본과에 진학하던 해 병원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첫 실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준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어요. 엄마, 나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거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안심했습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의학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만 걱정되는 건 준호의 건강이었습니다. 공부량이 워낙 많다 보니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 그러면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 덕분에 학교에서 인기 최고예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나는 여전히 준호를 위해 도시락을 쌌습니다. 이제 일을 많이 줄인 덕분에 시간 여유가 생겼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담아줄 수 있었어요. 준호는 그 도시락을 친구들과 나눠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실습조를 함께하는 친구라며 소개했어요. 그 친구는 준호의 도시락을 먹어보고 싶다고 졸랐다더군요. 나는 웃으며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준호 형 진짜 복 받았어요. 이런 엄마를 두다니. 그 친구의 말에 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준호는 항상 그랬어요.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엄마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아이를 낳아 키운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준호는 실습을 하면서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보며 공감 능력이 커졌고 책임감도 무거워졌지요. 특히 어려운 형편의 환자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엄마도 그렇게 힘들게 사셨잖아요. 아프면 병원도 제대로 못 가시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파도 참고 살았어요. 병원비가 아까워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진료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본 준호는 누구보다 가난한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겠지요. 나중에 의사 되면 엄마 같은 분들 무료로 진료해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그 꿈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좋은 의사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단순히 실력만 좋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줄 아는 의사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진이는 준호의 공부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필요한 책은 물론이고 해외 학회에 참석하는 비용까지 전부 댔어요. 준호는 늘 미안해했지만 수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호야,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그때 갚으면 돼. 남매는 서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수진이가 사업으로 바쁠 때는 준호가 집안일을 도왔고 준호가 시험 기간일 때는 수진이가 모든 걸 챙겨줬지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아끼는 남매로 키웠다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성취였어요. 준호가 레지던트가 되던 해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날 준호는 급하게 집으로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서더니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내가 처음으로 번 돈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월급이 많지 않다는 걸 아는 터라 더욱 눈물이 났어요. 준호는 자신의 첫 월급을 고스란히 내게 준 겁니다. 준호야, 이건 내가 써야지. 내 돈인데.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평생 나한테 얼마나 많이 쓰셨는데요. 이건 그 빚을 갚는 첫걸음이에요. 빚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쓴 돈이 무슨 빚이겠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고 그 돈을 고스란히 통장에 넣어뒀어요. 그날 밤 준호와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어릴 적 기억을 꺼냈어요. 내가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모습, 밤늦게 돌아와서도 밥을 차려주던 모습, 아파도 참으며 웃어 보이던 모습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때 다짐했어요. 커서 꼭 의사 돼서 엄마 아픈데 다 고쳐드리겠다고.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다짐을 하며 자랐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준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아들의 다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그 뒤로도 매달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모였어요. 수진이가 주는 생활비에 준호의 돈까지 더해지니 나는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돈 걱정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여유롭게 시장을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어느 날 준호가 병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엄마, 나 전문의 시험 붙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드디어 정식 의사가 된 겁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였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건강 내가 다 책임질게요. 정기 검진도 받으시고 아프면 바로 병원 오세요. 그렇게 아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릴 적 다짐했던 대로 이제는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들을 둔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소식은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모두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또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야기, 빚쟁이들에게 쫓긴다는 이야기,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무덤덤해졌어요. 우리가 사는 집은 이미 수진이 이름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빚 때문에 집까지 날릴까봐
미리 조치를 취한 거였지요. 수진이는 법률 자문을 받아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손댈 수 없도록요.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몰골이 말이 아닌 남편이 서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옷도 낡았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은주야.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는 듯 턱을 들고 있었어요. 나는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반쯤만 열어둔 채 물었지요. 무슨 일이세요? 존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도와달라는 말이었지만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진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며? 조금만 보태주면 되잖아. 역시나 수진이를 노리고 온 거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군요.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기대려고만 하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수진이 돈은 수진이 거예요. 당신이 쓸 권리 없어요. 그 말에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돈을 잘 버는 건 누굴 닮아서겠어? 내 피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위해 단 하루도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한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피를 운운하다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닮았어요. 당신처럼 남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 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애걸하는 목소리를 냈지요. 은주야, 우리 부부였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부부라는 말이 우습게 들렸습니다. 평생 나를 무시하고 폭언을 퍼부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부부를 들먹이다니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아껴줘야 하는 사이예요. 당신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겠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수진이라도 좀 만나게 해줘. 내가 직접 부탁할게. 절대 안 될 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었어요. 만나게 했다간 오히려 수진이만 상처받을 게 뻔했습니다. 수진이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 가세요. 나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황급히 발을 들여놓으며 막았어요. 잠깐만. 수진이 회사에 내가 취직 좀 할 수 있게 해줘. 나도 일은 할 수 있어. 취직이라니 기가 찼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딸의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냉소를 흘렸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수진이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창피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주야, 넌 정말 변했어. 예전에 넌 이렇지 않았는데.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짓밟히지 않을 만큼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저 변했어요. 이제는 당신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처량해 보였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 거절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회사로도 전화를 했다더군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취직시켜달래요.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절해. 내 회사에 아빠가 들어오면 안 돼. 수진이는 안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편해요. 우리는 더 이상 남편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너졌고 이제 그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몰락한 남자의 끝은 비참했지만 그건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수진이의 회사는 매출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젊은 여성 CEO로서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나는 텔레비전에 나온 딸의 모습을 보며 울컥했어요. 어머니께서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지켜내신 분이죠. 수진이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롤모델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을 뿐인데 딸은 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친척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야, 수진이 정말 대단하더라. 내가 잘 키웠어. 그들은 예전에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는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축하한다며 연락하는 게 우습기도 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내 딸의 성공을 인정받는다는 게 뿌듯했으니까요. 수진이는 회사가 안정되자 복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만들고 복지주택도 마련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효도한다며 노후를 보내라고 저한테도 집을 한 채 해줬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넓고 햇볕도 잘 들어요. 새 집은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했으며 무엇보다 오랜만에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어요. 짐을 옮기는 날 수진이와 준호가 함께 와서 도와줬습니다.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고 식물도 몇 개 놓아줬지요. 엄마, 이제 진짜 엄마만의 공간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쉬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런 여유를 누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집들이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어요. 준호는 와인을 한 병 가져왔습니다. 엄맛의 출발을 축하하며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목으로 넘어가며 따뜻함이 퍼졌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엄마, 나중에 우리 같이 여행 가요. 엄마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요. 수진이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이라니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늘 돈과 시간에 쫓겨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병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며 기뻐하더군요. 엄마, 검진 결과 정말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분은 드물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평생 몸을 혹사했는데도 건강하다니 감사한 일이었어요. 준호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검진받자며 일정까지 잡아뒀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우리랑 오래오래 함께 계셔야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면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에 대한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작은 새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더군요. 건강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발코니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아이들이 선물한 고급 와인이었어요. 한 모금 음미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나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입으로 무너졌고, 나를 지탱한 건 결국 내 아이들이었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평생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지만 결국 몰락한 건 그 사람이었어요. 반면 나는 아이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말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온 영상통화였어요. 화면에 수진이와 준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년에 유럽 여행 어때요? 한 달 정도 천천히 돌아다니면서요. 수진이의 제안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휴가 길게 낼게요. 가족여행 꼭 가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 생전 처음 해외여행 가보는 거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들의 기쁨이 내 가슴까지 따뜻하게 데워줬어요. 통화를 끊고 다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 내가 잘못했소. 평생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소. 이제야 후회가 되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소. 그저 당신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바라오.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악감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된 거겠지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답장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고 다시 시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앞을 보며 살기로 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수진이는 회사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기 시작했고 직원도 100명이 넘어섰어요. 사옥도 새로 지었습니다. 준공식 날 나를 초대했지요. 엄마, 이 회사의 진짜 설립자는 엄마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으니까요. 수진이가 직원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대학병원 교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된 거라며 병원에서도 주목받았어요. 취임식 날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병원에 갔습니다. 준호가 강단에 서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이 눈부셨어요. 제 인생의 멘토는 어머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준호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아이들의 성공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예약해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너무 행복해.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 준호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의 행복을 위해 건배.
우리는 다시 한번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내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젊은 시절 나는 불행했습니다. 남편에게 시달리고 돈에 쪼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버텼지요. 그 결과가 지금의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집 안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어요.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안한 한숨이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와 준호, 그리고 나 셋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진짜 우리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좋은 날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잠이 스르르 찾아왔어요. 편안하고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커피를 들고 발코니로 나가 앉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저 멀리 수진이의 사옥도 보였고 준호가 일하는 병원도 보였습니다. 내가 참 복받았구나.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이 시간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요리 솜씨가 없는데 굳이 하겠다니 귀엽기도 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반찬 몇 개 만들어 갈게.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도 저녁에 누나 집 갈게요. 와인 사갈게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자주 모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함께 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오후에 시장에 갔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샀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도 함께요. 장을 보며 흥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즐거웠어요.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예전과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저녁 무렵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수진이가 현관에서 반겨줬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준호도 곧 도착했습니다. 손에 와인 2병을 들고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파스타는 예상보다 맛있었어요. 준호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누나, 요리 실력이 늘었는데? 이제 결혼할 준비 된 거 아니야? 수진이가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아직 일에 집중하고 싶어. 나는 두 남매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가 여행 계획을 꺼냈어요. 유럽 여행 일정을 짜놓은 거였습니다. 파리에서 일주일, 로마에서 일주일, 그리고 스위스에서 일주일.
듣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도시들을 직접 가볼 수 있다니요. 준호도 신이 나서 이것저것 추천했어요. 엄마, 파리에서 에펠탑 꼭 올라가 봐요. 야경이 정말 아름답대요.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행 이야기, 추억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겠지요. 누군가는 힘든 하루를 보냈을 테고, 누군가는 행복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나는 후자였어요. 집에 도착해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한 기억들이었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었어요. 대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준호가 나타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밝은 빛을 향해서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커튼을 열어 햇빛을 받아들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야.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내가 이제는 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버텼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예전에 지쳐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생기가 넘치고 희망이 가득했어요. 박은주, 넌 정말 잘 살았어.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이 낯설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